예,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신용식입니다. 그 주제 자체가 이제 전체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건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은 그 중에 하나인 UAM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월요일이죠. 9월 19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여기에 보시면 크게 이제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저 모빌리티 영역을 뭐 5개로 크게 뭐 뒤쪽을 뭐 합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율주행, 그리고 UAM, 무심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분류, 그리고 이제 맞춤형 이동 수단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도시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결합을 위한 스마트 시티,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율주행은 뭐 아시는 것처럼 27년 레벨 2 상용화를 타깃으로 정부가 하고 있고, UAM은 25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UAM이 먼저 들까 자율주행이 먼저 들까. 일단 국정과제에도 120개의 국정과제가 있습니다만 그중 28번째가 UAM과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25년 상용화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 중에서 저 UAM에 대한 어떤 현황들을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우버가 만든 UAM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고요. 지금 예약을 한 것이고, 이제 사실 도심에서 특히 이제 헬리포트의 저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면 뭐 예약을 했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상교통 수단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개 그 모빌리티 영역 중에 이제 바스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UAM은 우버,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던 우버가 사실 16년에 백서를 만들면서 좀 시작이 됐었고, 그 근본 철학은 2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교통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CO2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결국에 내연기관을 없애야 되겠고, 교통 혼잡을 없애려면 하늘을 날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 eVTOL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전기로 배터리로 가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하늘을 나는, 그래서 이제 eVTOL 기체라고 UAM 기체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eVTOL의 이제 주요한 기능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수직 이착륙, 그리고 이제 제조사마다 굉장히 다릅니다만, 현재 이 기준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조비 에비에이션, 글로벌리 가장 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기체 제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속 뭐 한 320km 정도를 가야 되고, 고도는 이제 저기 정해져 있습니다. UAM 고도가 300에서 600m이고, 배터리 제로 에미션이고, 소음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저 소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헬리콥터 같은 소음을 내는 기체가 이 도심을 나른다고 하면 서비스로서는 불가능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안정성, 헬기가 안정할 거냐, 저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로터가 굉장히 몇 개가 더 있는 저게 더 안전할 거냐. 당연히 이제 이게 안정성에서는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높죠. 그럼 상용화가 정말로 25년에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시장 규모나 이런 거는 워낙 숫자가 막 최근 발표되는 자료보다 다양합니다. 25년에 몇백 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1000조 막 이런 얘기도 하죠. 어쨌든 커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저 기체를 제조하는 데에서 이제 트리거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체 제조사의 펀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게 그만큼 이제 다가왔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실제 기체 제조사의 상당한 돈들이 투입이 되고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비 에비에이션이 작년에 스펙 상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기업 가치가 7조가 넘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는 한 4.5조 정도 된 거예요. 어쨌든 저런 돈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국내에서 특히 이제 탄소 배출의 영역을 좀 보면 수송 분야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전기 생산하는 쪽이죠.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그게 30%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공장 중에서도 철강, 화학이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수송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걸 계속 이제 줄여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죠. 거기에 키 또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 중에 하나, 전기차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도시 문제 결국 과밀화되고 집중이 되다 보면 교통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교통적병이 꽤 높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0조라고 생각하면 저기 한 70조가 넘는 그렇게 그리고 저희 그 국내가 가장 또 비용이 높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유의미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미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정부 국정과제 등등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부에서 아무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라이언스를 구성해서 사실 활성화가 안 되죠. 기업들이 뛰어든다, 민간에서 참여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는 그 그랜드 챌린지라는 실증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6개 컨소시엄이 저기 제안을 했습니다만 크게는 이제 저렇게 4개 저희 그리고 현대차, 카카오, 롯데 컨소시엄이 중심이 되고 굉장히 또 많은 중소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서비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앞단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항공의 4대 법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시설법, 그다음에 항공보안법. 이거를 따라서 UAM을 상용화한다면 아마도 30년 정도는 이제 상용화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지난 8월달에 8월 19일인가요? 예, 그때쯤에 의원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UAM 특별법이. 그래서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로부터 이제 6개월 정도가 시행 일자가 되죠. 그러면 그때까지 구체적인 시행령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공역, 특히 서울시 많이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들이 정해져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청와대가 저쪽으로 옮기면서 용산 지역에 특히 여의도 지역을 하나의 나중에 버티보트가 지어지고 UAM이 가는 길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 부분을 또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얘기들이 보면. 물론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가 탈 거야 이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파일럿이 있는 비행기를 탈 겁니까? 아니면 오토노머스한 UAM을 탈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재로서는 다 파일럿이 있는 쪽을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 부분인데요. 이 UAM의 소음 수준이 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끄러운 사무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오프 할 때, 랜딩할 때가 그나마 65dB 정도 되고 실제로 비행을 할 때는 그보다 많이 또 떨어집니다. 굉장히 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많은 기체 제조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숫자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얼마일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킬로미터당 과연 얼마 정도가 될까? 3불, 5불 이런 얘기를 현재로서는 초기는 그럴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이제 결국 처음에 초기 상용화냐, 대중화냐, 활성화냐 그런 단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 출장 가셨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어.
잠실까지 오는데 한 3시간 걸리죠. 2시간. 그때 그 비용과 그다음에 실제적인 시간 로스를 할 거냐. 30분, 20분도 안 걸리겠죠? 그걸 탈 거냐. 물론 비용은 예를 들어서 2배, 3배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갈 거냐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이 전기차처럼 얘도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내연기관을 쓰지 않는데요. 배터리의 이제 그 조건들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고, 배터리 가격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기차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하면 그 중에 2천만 원 정도가 배터리 비용이거든요. 얘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현재로서는 좀 보면 될 것 같고, 무게적인 측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저런 부분이 뒷받침되기 시작을 했고, 실제 저걸 기반으로 기체들이 떠서 시험 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결국에 이제 이 UAM이라는 이 산업의 특성상 어떤 한 곳에서 하기가 참 만만치는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민간 영역에서는 저 세 개의 에코시스템들이 잘 결합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체를 만드는 곳,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그리고 실제 이제 인프라, 버디보드를 포함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곳, 이게 이제 다 같이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기관의 역할도 조기 상용화, 그다음에 활성화, 대중화를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본부의 노선화와 등등에 대해 이게 이제 정책 동향을 몇 가지만 간략히 기억을 한 건데요. 히스토리는 그 국토부 입장에서는 유엔 전단 조직이 19년 8월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이 되어 왔고, 내년부터 실증 사업을 시작을 하고 25년 11월을 타겟으로 상용화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특별법, 그다음에 R&D 연구과제,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저 실증 사업에 해당되는 그랜드 챌린지라는 실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SK텔레콤 저희 입장에서의 사업 간단한 계획들인데요. 근데 꼭 뭐 저희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컨소시엄,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컨소시엄들이 이 비슷한 형태로 조금씩 사인이 있겠습니다.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SK텔레콤 크게 이제 그 5개의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무선 통신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에 해당되는 AI 버스, 그리고 UAM에 속해 있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는 영역을 저희가 잡고 사업군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게 현재로서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앤드 자율주행 협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UAM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할 건데, 당연히 뭐 저기에 지금 보시는 서비스 누구나 UAM을 하게 되는 서비스 하게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이제 공공 쪽에서도 어떤 응급 의료라든가 재난 대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당연히 뭐 서비스 인프라, 그 다음에 관제를 하기 위한 플랫폼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버디포트와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과 관련된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왔던 간단한 히스토리인데요. 아까 그 국토부에서 전담 조직이 생긴 게 19년 8월이었습니다. 저희는 19년 2월부터 사실 이 사업화를 검토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올해 1월이죠. 그 조비 에비에이션 글로벌리 가장 그 기체를 빨리 만들고 있고 FAA 인증도 제일 앞서 있는 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기체 부분을 상당 부분 뭐 해결이라면 해결 그렇게 해서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에서는 그 한 4-5개의 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비는 가장 높은 기술력, 빠른 인증 속도, 그리고 가장 많은 펀딩을 받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뭐 조비 에비에이션 말고도 현대도 스포널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UAM 그 회사를 만들었죠. 28년 정도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뭐 짧게는 24년, 5년 그렇게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 비행 거리, 속도,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그래도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앞서 있는 기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컨소시엄을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에서는 저렇게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지금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타겟은 그랜드 챌린지라는 시범 사업이 될 것인데,
저희 팀의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그리고 공공상업화 시스템 그리고 교통연구원과 기상산업기술원들이 함께 저희하고 저는 공동의 이제 숙제, 과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그랜드 챌린지는 이제 국토부 항우연이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참가자 선정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 비행 실증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내년인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고흥에서 내년 준비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실제 테스트하는 분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체가 정말 안정하니 이런 부분, 운항은 할 수 있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관제, 교통 관리를 위한 관제 부분과 그리고 버티포트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저희는 이제 풀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남 그 고흥에서 이제 일단 통과를 하게 되면 준도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도심에서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도 그 경로 테스트할 경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도 뭐 인천 쪽에서 뭐 김포 근처나 아니면은 저 계양을 통해서 어디까지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도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건 사실 김포공항에서 여의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항 관제를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들인데 여기에 다양한 기술들이 사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디지털 트윈 기술도 들어가고 GPS 관련된 RTK 관련된 기술들, 5G 관련된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서 실제 비행기가 정확한 그 4D 관점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하고 맞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테크 또는 뭐 여러 가지 GR과 PR 관점에서도 다양한 그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팀앤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 결국 기상교통과 항공교통을 같이 연결하는 즉 라스트 마일까지 개인 그 모빌리티 서비스까지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점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주행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지상교통과의 하나의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자율주행이 이제 계속 화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완전 자율주행 레벨 4가 됐을 때 차량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전체 차량의 숫자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그 기존 항공체계에서 쓰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용,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서베일런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 주파수대도 있고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5G,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위한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5G 상공망이라는 것들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이미 테스트도 했고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크게 로드맵이 이제 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이제 콘소시엄 기업들이 저 두 가지 모두 뭐 밑에 쪽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 위쪽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국토부가 주관해서 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 일정에서 맞춰서 쭉 이렇게 그랜드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25년 상용화에 이제 어떤 타겟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별도로 좀 준비하지만 물론 당연히 정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분야가 이제 저밀도라면 이제 예를 들어 제주도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저희가 콘소시엄 차원에서 제주도하고 25년 상용화에 대한 MOU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관광을 목적으로 첫 번째로 상용화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하기 좋은 데가 뭐 제주도 말고도 부산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도 사실은 저 위에 브랜드 챌린지 일정과 함께 쭉 같이 진행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 위에 이미 사실 저희 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하나의 컨텐츠로서도 부산 그 엑스포 유치 위원회하고 함께 저희가 이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